화생전 이거 진짜 사소한 내용인데 먼저 한 가지만 체크하고 갑시다. 이거 한문 소설입니다. 음. 내신에서 꼭 이딴 거 가지고 장난쳐요. 한글 소설이다. 우리 너네 교과서나 프린트로는 한글로 써 있는 걸 주잖아. 그치? 한글로 써 있는 프린트를 주잖아. 그래서 이게 한글인 줄 알아요. 한문 소설이야, 원래. 그렇죠? 당연히 현실에 대한 풍자적인 내용 들어가 있단 말이야. 현실에 잘못된 점을 꼬집는 거. 풍자소설이라는 말 쓰고요. 그렇죠? 풍자소설이다. 양반이 썼어요. 양반 소설. 괜찮지? 어, 그렇죠? 그럼 뭐 풍자 소설, 양반 소설 이거는 너네한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고 요거만 조금 주의해 주세요. 한문 소설이다. 어, 이건 진짜 진짜 가짜는 건데 꼭 이런 거 가지고 장난쳐요. 그랬죠? 하나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음, 요것도 얘기는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인 건 맞아. 어,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시점이. 근데 전지적 작가 시점이란 얘기는 기본적으로 뭐야? 작품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이나 생각이나 이런 거 다 얘기해 주는 거잖아. 근데 그걸 얘기하는 방식이 서술자가 허생은 라고 생각했다 이게 잘 없어요. 허생은 라고 뭐 생각했다 이게 아니라 대화 위주, 간접 제시예요. 그러니까 허생이 어떤 인물이랑 얘기를 막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허생의 말하기 있지, 허생의 대사. 그 대사 안에 성격이나 생각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됐어? 보여주기 방식인 거지. 간접 제시. 괜찮습니까? 체크 하나 해두시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이거는 굳이 메모는 안 해도 돼. 메모는 안 해도 돼. 그냥 일단 참고로 잡아주세요.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적 상황 있죠. 시대적 상황. 아니, 너네는 너네 할 거 하세요. 나 얘네만 데리고 지금 수업할 거야. 너네는 너네 할 거에 왜 자꾸 나랑 눈이 마주쳐. 자, 봐봐. 요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그 조선시대에 유명한 전쟁 두 개 있었죠. 그 중에 하나 병자호란. 그죠? 병자호란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 중국한테 쳐발린 거잖아. 그리고 나서 어떤 견해가 나오냐면 주장이 나오냐면 우리가 중국한테 복수해야 된다. 어, 중국한테 복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뭐냐면 중국의 명이 명이 쇠퇴하고 괜찮아? 청이 상승하던 때였어. 괜찮아? 근데 그 와중에 병자호란은 청한테 달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메모 안 해도 돼요. 그냥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냐면 그렇지. 청을 정벌해야 된다. 음, 청을 정벌하자. 이게 북벌이에요. 괜찮아? 그리고 월, 원래 우리는 명이랑 친했거든. 그러니까 명이 지금 무너져 간다고 해서 명을 버리면 안 되고 명이랑 친하게 지내던 거 계속 유지하고 청을 적대시해야 된다. 칭명배금이라는 말 나와요. 괜찮죠? 요거 두 가지가 실제로 이 작품이 쓰여진 당시에 조정에서 막 논의가 되고 있던 그런 주장이야. 그렇지? 이 얘기를 지금 굳이 왜 하냐면은 이거 후반부 가면은 후반부에 얘네 둘 이 주장의 허구성 있죠. 음, 이거 비판하거든. 괜찮습니까? 그럼 후반부에 다시 얘기할게요. 음.
이게 아예 역사적으로 무지랭이인 상태에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어서 미리 그냥 배경 지식 심고 가는 거야. 그렇죠? 아, 우리는 청한테 졌기 때문에 청을 정벌하자. 명을 계속해서 따르고 청을 멀리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한참 나오던 시대였다. 저 내용이 뭐 음흠. 여기 교과서나 본문 안에 저런 걸 보여주는 내용이 그러니까 이 전쟁 관련된 거를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없고, 그러면 안 되지 않아? 아니요, 나와요. 근데 이거 알고 들어가야 돼요. 작품의 창작 배경이 애초에 그런 거라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풍자 있죠. 풍자. 이 풍자가 전반부에서 풍자하고 있는 내용이랑 후반부에서 풍자하고 있는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근데 그 중에 후반부에서 풍자하고 있는 내용이 요거와 관련된 풍자야. 그래서 알아둬야 돼. 음. 역사적인 배경이 어느 정도 창작 배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능이 아니라 내신이니까. 학교에서도 설명했을 거예요. 네. 자, 본문 들어갈게요. 갑니다. 자, 허생은 묵적동에 살았다. 묵적동에서 곧장 남산 아래로 이르는 곳에 우물이 있고 우물가에는 오래된 살구나무가 서 있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묵적동이라고 하는 거랑 남산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요거 실제 지명이죠. 어. 그러니까 구체적인 지명을 사용했어. 사실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감. 그렇죠? 자,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성을 부여하고 사실감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로, 그렇죠? 구체적 지명 나온 거지. 괜찮아? 진짜 같아. 내려갈게요. 살구나무를 향해서 살인문이 열려 있었고요. 몇 칸 안 되는 초가집은 비바람도 제대로 가리지 못했다. 여기서부터 좀 묶어 놓을게요. 몇 칸 안 되는 초가집은 뭐가 아니요. 그렇게까지 가실 필요는 없어요. 비바람도 제대로 가리지 못했다. 됐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초가삼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허생의 처지. 가난한 처지죠? 그치? 그리고 이거를, 그래, 우리 허생전 정리하면서 고사성어 되게 많이 얘기하고 갈 거예요. 이거 고사성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불, 패, 풍, 우라는 말이 있어요. 불, 패, 풍, 우. 비바람을 막지 못함이라는 뜻이에요. 됐죠? 괜찮죠? 자, 그러나 허생은 독서를 좋아하고 그의 아내가 삭바느질을 하여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았다. 자, 아내가 돈 받고 바느질해서 겨우 풀칠을 하고 살았대. 입에 풀칠을 했다. 요것도 고사성어로 쓸 수 있어요. 삼순구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삼순구식. 삼순이 30일이거든요. 30일. 구식 9끼 먹는다고. 30일 동안 겨우 9끼 먹고 사는 집. 그렇죠? 가난한 처지입니다, 사실. 그렇죠? 자, 뒤에 하루는 아내가 배가 몹시 고파서 눈물을 흘리며 임자는 평생 과거에 응시하지도 않으면서 책을 읽어 무얼 하려고 그러시오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 체크 하나 해둘게요. 자, 지금 이게 아내의 말이에요. 허생의 아내. 그러면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허생의 아내 있죠? 허생의 아내는 독서의 목적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과거의 수단이에요. 과거 준비. 그렇죠? 괜찮습니까? 대신에 허생은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해? 내가 책을 읽는 것이 아직 미숙해서 그렇다오라고 얘기하거든요. 속 터져요. 허생은 허생은 독서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독서를 읽는 게 익숙해지고 나 자신을 수양하는 수단이에요. 수양이야. 괜찮습니까?
이게 문제 없죠, 여기. 자, 첫 번째 이 장면에서 우리가 그래서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장면은 허생의 아내랑 허생이 갈등하는 거야. 괜찮습니까? 됐죠? 이게 꼭 치고받고 싸워야만 갈등이 아니에요. 독서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야. 갈등. 됐죠? 크게 문제 없죠? 독서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서 허생이 아내랑 허생이랑 갈등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허생의 아내는 과거를 준비하기 위해 책을 읽는 거지. 말을 조금 바꿔볼까? 실용적 관점이에요. 그쵸? 어. 허생의 아내는 실용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어. 그쵸? 근데 허생은 그렇지가 못하죠. 뜬구름 잡는 얘기하고 있죠.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속 터지겠어.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지금. 됐죠? 자, 이러한 허생의 모습을 고사성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백면서생이라는 말 써요. 백면서생. 집구석에 처박혀서 책만 읽어가지고 얼굴이 허예요. 그게 백면이야. 그렇지? 자,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어, 첫 번째 등장하는 허생의 모습은 백면서생의 모습이라고. 책 읽기를 통해서 자기를 수양하겠다. 돈 버는 거 관심 없어요. 굶어 죽든가 말든가.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실용적 관점을 지니고 있는 허생의 아내는, 그쵸? 그거 책 뭐하러 읽어? 과거 볼 것도 아니면서. 라는 가치관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고. 그래서 두 인물이 갈등하는 거라고. 됐지? 다음 장면 갑니다. 라면서 이제 얘기해요. 그러면 장인밭을이라도 하지 그러시오. 장인밭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 흔히 조선시대의 신분 계층을 네 개로 나누거든요. 어, 산업공상 중에 공 해당하는 거야. 공. 그렇죠? 산업공상 중에. 됐죠? 그러면 장인밭일은 본래 배우지 못했으니 어찌하란 말인가 했더니 그럼 장사라도 하시죠. 이게 상이에요. 상. 됐죠? 괜찮습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 부분까지 넘어가시면 뭐 장사는 본시 미천이 드는 법인데 어찌하란 말인가? 아니 밤낮으로 책을 읽더니 고작 배운 게 어찌하란 말인가? 라는 말뿐이요. 장인밭일도 못한다. 장사도 못한다. 어째서 도적질은 못하는 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기 정리 그냥 한번 할게요.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지금 선비로서의 삶이잖아. 그렇죠? 허생의 삶이. 근데 이 선비로서의 삶이 결국에는 경제적 무능이에요. 됐어? 이거는 다른 거 없어요. 자, 경제적으로 무능한 선비보다, 그렇죠? 음, 장인, 장사꾼이 낫다라는 관점이 들어가는 거잖아.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 그래. 당대의 사대부들의 무능을 비판하는 겁니다. 괜찮죠? 혼자 소설이라 그랬어. 괜찮아요? 어, 실제로 이 작품을 쓴 작가가 이 허생의 아내의 입을 빌려서 지금 이 땅에 경제적으로 무능한데 자기 사대부라고 지금 그 떠들고 다니는 그 놈들 있잖아. 지 손으로 돈 한 푼 못 버는 놈들이 그쵸? 돌려가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넘어가도 되겠어? 됐죠? 도적질만도 못하다 결국 이 얘기까지 나온 거야. 도적질만도 못하다. 자, 그랬더니 이제 책을 덮고 일어나면서 애석하도다. 내가 원래 10년을 계획했었는데 7년 만에 접어야 하다니. 라면서 이제 집 밖으로 나갑니다. 됐죠? 여기서 첫 번째 장면 끊어줄게요. 네.
여러분들 보고 있는 교재에는 지금 끊어져 있을 겁니다. 문제. 그렇죠? 자, 두 번째 장면 갈게요. 허생은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람이 없어서 번화한 운송가로 나아가 시장 사람들에게 물었다. 됐죠? 번화가로 나간 겁니다. 한양에서 누가 제일 부자입니까? 라고 했더니 변씨 나오네요. 변씨. 변씨. 체크 하나만 하고 갈게요. 변씨 이렇게 좀 정리하고 갈게요. 이 작품의 배경이 조선 후기거든요. 조선 후기에 신흥 상인 계층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양반은 아니지만 양반보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한 계급이 생겨나요. 괜찮죠? 요게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제 앞으로 나올 얘기지만 허생이 돈 좀 빌려주시오라고 했을 때 돈 빌려준단 말이야. 아, 허생을 도와주는 사람이야. 허생의 조력자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세 번째. 자, 변씨가 돈 많은 부자라고 해서 부정적인 인물 아닙니다. 허생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알아봐요. 비범한 안목을 지닌 인물이에요. 그렇죠? 비판하는 인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술자가 비판하는 인물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납득돼? 비범한 안목? 그러니까 허생의 능력을 알아보는 인물이잖아. 그렇죠? 능력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다. 허생의 뭐 인물됨? 음, 허생의 인물됨을 알아보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갑니다. 넘어가도 되겠어? 자, 허생은 변씨를 만나서 길게 읍을 하고는, 자, 읍이라고 하는 건 인사예요, 그냥. 길게, 이렇게 손 모아가지고 고개 꾸벅하는 거를 읍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집이 가난하여 조그마한 것을 시험해 보려는 것이 있으나 그대에게 돈 만금을 빌릴까 하오라고 얘기를 하죠. 음. 여기서 그냥 여담이지만 만금 정도 하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억 정도 돼요. 10억 정도? 대략? 그냥 지금 이 장면 한번 생각해봐. 갑자기 웬 사람이 찾아와.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내가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10억만 좀 빌려줘봐. 이러는 거야 갑자기. 어. 자, 하니까 뭐라 그래? 변 씨는 그러시오 하고는 그 자리에서 10억을 줘요. 됐죠? 허생은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하고 나가버려요. 괜찮습니까? 자, 주의하셔야 될 건 이거 무례한 태도 아니에요. 무례하다 아닙니다. 자, 그랬더니 손님들이 허생의 몰골을 봤잖아. 근데 이건 영락없는 비렁뱅이였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괄호 하나만 칠게요. 허리를 두른 실은 술이 빠졌고 갓씨는 뒤축이 자빠졌으며 갓은 찌그러지고 도포는 그을려서 행색이 꾀지지한 데다가 코에서는 맑은 콧물이 흘렀다까지 괄호. 됐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몰락한 양반의 모습이야. 그렇죠? 고사성어로 하나만 쓸까요? 옷이 찢어지고 갓이 망가졌다 해서 패포파립이라는 말 씁니다. 패, 포, 파, 립. 괜찮죠? 여기까지 괜찮아? 얘가 해예요. 여의패자. 여의패자. 우리 저거 하잖아. 폐지 막 이런 거 하잖아. 폐지. 패급. 이거 망가졌다고. 망가졌다. 됐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허생의 모습을 본 주변인들은, 그쵸? 사람들이 다 보더니 놀랬어. 대경실색하여 물었대잖아. 깜짝 놀라서 물어봐요. 대인께선 저 사람을 아십니까? 모른다네. 아니, 지금 평생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10억을 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함부로 던져버리시고 그 이름조차 묻지 않으시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한 가지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주변에 사람들 있죠? 그치? 음. 사람들 이름이 나오나? 여기. 자, 변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쵸? 손님들이 있지?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자, 이 둘은 대비돼요. 대비됩니다. 자, 변씨는 허생의 인물됨을 알아차리고, 그쵸? 대신에 손님들 있죠? 손님들은 겉모습으로만 인물을 판단한 거라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문제 없어? 어. 자, 그래서 지금 손님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이름도 묻지 않고 10억을 그냥 막 주세요? 라고 얘기했잖아.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라고 했더니 그때 이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괄호를 먼저 칠게요. 자네들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네. 자, 여기입니다. 무릇 남에게 무얼 빌리러 오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생각과 뜻을 대단히 떠벌리고 끊고요. 자신의 신의를 먼저 보이려고 자랑하지만 끊고요. 안색은 부끄러움에 비굴하고 말은 중언부언하게 마련이라네 하고 괄호 닫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여기까지 지금 괄호친 이 부분은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됐죠? 자, 무슨 얘기냐면 자기 생각을 대단히 떠벌린다 그랬죠. 자기 생각과 뜻을 대단히 떠벌린다. 허장성세라고 얘기해요. 됐죠? 허세 부리는 거. 괜찮아? 그리고 자신의 신의를 보이려고 자랑한다고 하죠? 자기 자신을 막 칭찬해요. 자화자찬한다고 해요. 됐어? 하지만 안색은 부끄러움에 비굴하고 말은 중언부언한다 그러죠? 막 교묘한 말로 막 꼬시는 거 있잖아. 이런 걸 우리는 교언영색한다고 해요. 됐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지금 허생전 같은 경우에는 고사성어 체크할 수 있는 거 진짜 많아요. 됐죠? 이게 반드시 나온다는 아닌데 건드려 볼 만한 요소들이에요. 됐지?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야. 그런데 허생은, 됐죠? 그런데 허생은 여기잖아. 비록 행색은 꾀지지 않아. 말은 간단하고 눈빛은 오만하게 뜨며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전혀 없으니 필시 재물을 가지고 만족하는 그런 속물은 아닐 것이네. 그가 시험해보자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닐 것이므로 나 역시 손님에게 시험해보려는 것이 있네. 주지 않으면 그만이겠지만 이미 만금을 주었는데 이름은 물어서 무엇하겠는가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괄호 닫고 정리합시다. 자, 첫 번째. 됐죠? 첫 번째. 허생의 비범함을 됐죠? 알아본 거죠? 변시가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근데 여기서 비범함이라는 말 대신에 비범함이라는 말 대신에 이런 말도 씁니다. 우리 평범한 사람을 한자어로 범인이라고 얘기해요. 범인. 그 서스펙트 말고 범인, 평범한 사람. 그리고 그 평범하지 않은 독특한 사람 있죠. 그거를 이인이라는 말 써요. 아, 허생의 이인적인 면목라고도 얘기합니다. 됐죠? 됐어? 그 결과적으로 변씨도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한번 잘라볼까요? 괜찮습니까? 크게 문제 없죠? 자, 첫 번째 장면, 두 번째 장면까지 본 거야, 지금. 첫 번째 장면, 독서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로 아내랑 허생이랑 갈등하는 장면. 두 번째 장면, 돈 빌리러 가서 변 씨를 마주했을 때 허생의 이인적인 면모와 그 모습을 알아보는 변 씨의 뛰어난 안목. 괜찮지? 이렇게 나오는 장면까지 두 개 봤습니다. 그렇죠? 다음 장면 넘어갈게요. 네. 자, 다음 장면 넘어갑니다. 한편 만금을 빌린 허생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안성으로 내려갔대요. 자, 안성 지방은 경기도와 충청도의 경계이고 삼남 지방의 길목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뭐 여기까지 뭐 크게 뭐 문제될 거 없어요. 자, 거기서 요거 미리 하나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대추, 밤, 감, 배, 석류, 귤, 유자 등의 과일 을 모두 시세에 곱절의 가격으로 모조리 사들였다. 라고 얘기하네요. 자, 허생이 과일을 사재게 하는 바람에 나라 안에는 연회를 열거나 제사를 지낼 수 없었다. 체크 하나 할게요. 됐죠? 표시만 해두고 이따 한꺼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자, 얼마 지나자 허생이 곱절의 가격으로 팔았던 장사치들이 도리어 10배의 가격으로 과일들을 되사가게 되었다. 허생이 한숨을 쉬며 탄식하였다. 라면서 요 얘기를 하네요. 자, 괄호 하나 두겠습니다. 겨우 만금으로 한 나라를 휘청하게 만들었으니 나라의 경제 규모를 짐작할 만하다. 괄호 하나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다시 칼, 호미, 배, 명주, 솜을 가지고 제주도에 들어가 말총, 네모를 다 거두어 들였다. 그러니까 후에 몇 해가 지나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라면서 만건값이 10배로 치솟았다 라고 얘기하죠. 여기까지 잘라둘 겁니다. 세 번째 장면. 이 세 번째 장면은 이렇게 정리할 거야. 허생의 매점매석 장면입니다. 매점매석이라는 말 써요. 사재기야, 사재기. 물건을 사재기하는 방법을 쓰는데 여기서 두 가지 내용을 비판하고 넘어갈 겁니다. 첫 번째. 아까 우리 괄호로 묶었던 겁니다. 겨우 만금으로 한 나라를 휘청하게 만들었으니 나라의 경제 규모를 짐작할 만하다. 이건 결국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조선의 취약한 경제 구조를 비판하는 거예요. 아, 나라의 경제 규모라는 게 너무 작아. 왜냐? 해외 무역이 없거든. 부재. 해외 무역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나는 것만 가지고 쓰고 먹고 살아야 돼. 두 번째, 유통 구조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요. 잘 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만약에 이때 당시에 조선이 해외 무역을 활발히 했었더라면 이런 겁니다. 내가 과일을 다 사재기 했어. 과일은 모르지 나한테만 사야 돼. 근데 이때 당시에 만약에 조선이 해외 무역을 하고 있었다면 수입해 오면 되잖아. 근데 이걸 안 했다고. 그 물건이 없어요. 두 번째, 해외까지 갈 것도 없어. 만약에 길이 잘 닦여 있고, 길이 잘 닦여 있어서 과일을 저쪽 강원도에서 가지고 오면 돼. 그랬으면 내가 물건을 독점하고 있는 게 소용이 없다고.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조선이야, 지금. 괜찮아? 그래서 조선의 경제가 규모가 약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 비판이고,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는 우리 네모 쳤던 거 주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괄호 쳤던 부분이고, 그죠? 두 번째는 네모 쳤던 부분들이야. 사재기한 품목이 중요해요. 자, 사재기 품목이 첫 번째는 과일이었어. 과일이라고 하는 게 이 조선 놈들한테 왜 중요했느냐? 제사 지낼 때, 잔치를 열 때, 과일이 안 올라가면 안 된다 이거야.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총 있죠, 말총. 말총이라고 하는 게 뭐에 쓰이는 거냐면 그 말꼬랑지인데 이 말꼬랑지를 가지고 사극 같은 데 보면 갓, 갓을 쓰기 전에 머리 이렇게 쓰죠. 겉에다가. 그걸 만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거기까지 갈 것도 없어. 갓을 안 쓰는 거. 이놈의 조선 양반 놈들 갓을 안 쓰면 큰일 나는 줄 알아.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제사, 그렇죠? 제사나 의복 있죠. 음, 의복과 관련한 쓸데없는 격식, 허례 허식. 괜찮습니까? 아, 과일 그깟 것 좀 없으면 어때? 제사 안 지내면 죽는 놈들이야. 괜찮습니까? 아, 그것 좀 뭐 만 건 좀 안 쓴다고, 갓 좀 안 쓴다고 어떻게 되나? 조선 당시에 양반 놈들은 이거 없으면 안 돼. 음.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겁니다. 비판과 풍자의 대상이 두 가지인 거예요. 괜찮습니까? 요거 굉장히 많이 묻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해돼? 넘어갑니다. 다음 장면. 자,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나서 허생이 늙은 뱃사공을 찾아가서 물었대요. 그렇죠? 자, 바다 밖에 사람이 살 만한 빈섬이 있던가? 빈섬 네모 하나 칠게요. 아니다. 아까 네모 쳤던 거 있으니까 동그라미 칠게요. 빈섬. 요거 관련해서 조금만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이상적인 공간이에요. 음. 뭐 아까 학교 프린트 내용 잠깐 보니까 이상향이라고도 써놨더만. 음.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용을 대략적으로 한 번쯤은 체크를 해봤으니까 아시겠지만 완성하지는 못해요. 이 안에서 허생이 완성하기에는 섬이 너무 작아. 그래서 궁극적인 이상향이다라고 얘기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완성하지는 못해. 그렇죠? 자, 두 번째.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빈섬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냐면 허생이 자신의 능력 있죠. 시험하는 공간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능력 시험은 이상국가 건설 시도. 시도야 완성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 있죠. 해외 무역도 하고 어, 뭐 뒤에 디테일하게 나오는 내용이지만 농업을 근본으로 하되 해외 무역도 하고 예의 범절을 지키고 뭐 이런 거 나와요. 이런 거를 시도하고 됐죠. 그 다음에 빈민들을 구제하기도 하고요. 어, 그다음에 도적의 무리를 군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군도, 도적의 무리, 어, 군도를 교화하는 공간이 되기도 해요. 이 단어 이해되나? 빈민구제 별 문제 없을 거고 군도 교화 괜찮죠? 도적의 무리들을 싹 다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잘 살 수 있게 만들거든요. 여기까지 괜찮죠? 요 정도의 의미 있습니다. 요거 이제 조금 이제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 그 너네 지금 보고 있는 자료에도 106쪽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106쪽 왼쪽에 날개 보시면 요거 있어요. 그 홍길동전 다 들어봐서 알지. 이게 홍길동전의 마지막으로 길동이가 자기네 무리들 싹 다 데리고 조선 떠나가지고 율도국 세우는 거 알아? 잘 모르냐? 어. 홍길동전에 율도국이라고 하는 거 하나 나와요. 이거랑 비교할 수 있어요. 괜찮아?
그러니까 말 나온 김에 조금만 살 붙여서 얘기하면은, 이게 보기로 나오죠. 네. 야, 홍길동전 내용 대충은 알잖아. 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막 이래가지고 꼬아가지고 집 나갔다가 도술 배워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럼 마지막에 이제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홍길동전에서, 그러니까 홍길동전이 자꾸 나라 안에서 말썽을 일으키니까 임금이 어, 체포 명령을 내린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나중에는 결국엔 임금 앞에 나아가가지고 얘기를 해요. 내가 신분이 뭐 이렇게 돼가지고 조금 말썽을 좀 부렸는데 내가 조선을 떠나겠다. 나라에 뭐 자꾸 해를 끼칠 수는 없으니 내가 조선을 떠나겠다라고 해서 자기 무리를 데리고 조선을 떠나서 나라를 하나 새로 세워요. 그게 율도국이야. 그럼 지금 여기 보시면 빈섬이 지금 일단 키워드만 나온 거지만 이 빈섬에서 허생도 이상국가를 건설하려는 시도를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요 맥락이 조금 비슷해져요. 대신에 차이점이 있는 거야. 그 차이점이 생기는 게 뭐냐면 그게 106쪽에 있는 겁니다. 어, 단순하게 정리 한번 할게요, 그냥. 몇 가지. 가장 큰 차이점으로 얘기 나오는 게, 요거 있어요. 근데 이거, 뭐 자세히는 안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자, 율도국은 신분제가 있어요. 음, 이 홍길동이 왕이 되고, 자기 밑으로 신하들을 뭐 꾸리고, 백성들이 있고, 막 이런 거거든요. 어, 근데, 빈섬에는 신분제 이런 게 굳이 언급이 안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음, 얘도 이상국가긴 합니다. 이상국가. 얘는 이제 완성을 하죠. 홍길동전에서 길동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 어, 구체적인 내용은 106종 날개 한번 보세요. 읽고 넘어가야 돼. 뭐 도둑이 없고 무슨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이거를 완성하는 국가. 그렇죠? 근데 허생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는 경제적 풍요예요, 일단. 괜찮죠? 경제적 풍요를 실현하고자 시도하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경제적 풍요 아니요, 아니요. 홍길동전은 경제적인 거 얘기 안 나와요. 음. 그냥 살기 좋은 나라 뭐 이런 거예요. 살기 좋은 나라. 근데 너무 깊이 들어갈 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다. 라는 것까지만. 됐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여기 맥락에서 중요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요거. 빈섬이라고 하는 공간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자, 그랬더니 알려줘요. 뭐 쭉 빈섬에 닿았습니다. 따져보니 뭐 중간쯤 될 겁니다. 뭐 그렇습니다. 얘기하죠. 되게 살기 좋은 곳이다. 라고 했더니, 자, 허생이 기뻐하면서 얘기합니다. 자네가 나를 그곳으로 데려다 준다면 부귀를 함께 누리게 해줌세. 해서 가요. 섬에 갑니다. 아, 허생이 섬의 높은 곳에 올라가 사방을 둘러보고는 그만 실망하여 탄식하였다. 땅이 고작 천리가 못되니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게 빈섬의 한계예요. 요요. 그렇죠? 빈섬의 한계가 있어요. 너무 작아요. 괜찮죠? 자, 땅은 기름지고 샘물은 달콤하여 그저 돈 많은 늙은이는 될 수 있겠구만. 됐죠? 결국 애초에 딱 보자마자 허생이 일단 얘기하는 건 이 섬에서 내가 원하는 이상국가를 완성할 수는 없겠구나. 한계를 명확하게 일단 발견을 합니다. 됐죠? 자, 그러자 사공이 물어요. 텅 빈 섬에 사람이라고는 없는데 도대체 누구와 함께 살아간단 말이시오? 라고 했더니 덕만 있다면야 사람이란 절로 모이게 마련이네. 덕이 없을까 걱정해야지. 어찌 사람이 없음을 근심하겠는가? 라고 얘기하죠. 그 여러분들 자료에 밑에 뭐 이거 한자성어로 만든 거 있어요? 근데 요거 그냥 사자성어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덕필유린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덕이 있으면 반드시 사람이 모인다 뭐 이런 겁니다. 끊어줄게요. 빈섬 얘기 끝났어요. 음.
일단 빈섬이 있구나를 알고, 자, 그때 전라도 변산반도에는 도적대 수천이 우글거리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네요. 자, 이 도적대 체크 하나 해줄게요. 도적대. 그 지방에 고을과 군에서 분조를 풀어 체포하려고 했으나 잡을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네요. 여기서 일단 한 가지 나오네요. 음, 지배층의 무능력함입니다.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미리 좀 체크하고 갑시다. 뒤에 막 이제 도적들이랑 허생이랑 막 얘기를 하다 보면 나오는 거지만 이 도적대는 애초에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의 경제 구조가 모순적이에요. 그렇죠? 모순으로 인해 발생한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적들이 진짜로 막 못된 놈들이라서 쓰레기 같은 애들이라서 도적이 된 게 아니라 먹고 살기 힘드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도적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도적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도 지배층이 무능한 거야. 괜찮지?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생겨난 도적을 소탕하지 못하는 것도 무능력해요. 괜찮습니까? 어느 모로 보든 간에 지배층은 무능력합니다.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죠. 그렇죠? 음, 비판과 힘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자, 그때 도적대도 감히 나돌아다니며 노락질을 할 수가 없어서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대. 그때 허생이 이제 도적의 소굴로 들어가서 대장을 만나요. 자, 1000명이 천금을 털면 한 사람 앞에 얼마씩 돌아가는가? 한 양씩 돌아가지요.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자네들에게 아내가 있는가? 없습니다. 밭대기라도 있는가? 아니, 밭이 있고 아내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괴롭게 도적이 된단 말이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정상적으로 밭을 갈고 아내와 함께 살아갈 수 있었다면 도적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으므로 도적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얘기하죠. 자네들이 그렇게 잘 안다면 어째서 장가를 들어 살림을 잘만 하고 소를 사서 밭을 갈 생각은 하지 않는가? 그리 되면 도적이란 이름도 없을 것이고 부부의 즐거움도 있을 것이고 관에 붙잡힐 염려 없을 것이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얘기했지만 도적이 얘기하죠. 아, 나도 그런 생활을 원하지만 다만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라고 했더니 허생이 이제 얘기하죠. 뒤에 갑니다. 어려운 장면 아니니까 따로 표시하는 없이 넘어가는 거야. 자, 자네들이 명색이 도적질이라는 도둑놈이란만 어찌 돈 없다는 걱정을 다 하는가? 내가 자네들을 위해 돈을 마련해 줄게. 내일 바닷가를 보면 붉은 깃발이 펄럭이는 배가 모두 돈을 실은 배일 터니 어디 한번 마음껏 가져보고 해 라고 얘기를 했더니 도적들이 모두 미친놈이라고 얘기하네요. 처음에는. 괜찮습니까? 근데 다음날이 됐더니 실제로 배에 돈이 실려 있어 라고 하니까 절을 하면서 장군이라고 부르네요. 괜찮습니까? 미친놈에서 장군이 됐어요. 호칭의 변화가 있죠. 그렇죠? 자, 이 호칭의 변화는 허생에 대한 태도 변화를 상징해요. 그렇죠? 처음에는 불신했는데 이게 바뀌는 거야. 신뢰로. 괜찮습니까? 오직 장군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라면서 이제 허생한테 믿음을 보이죠. 다음 장면 가도 되겠죠? 자, 그리하여 도적들이 돈을 짊어졌으나 사람마다 고작 100금을 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자, 너희들의 힘이란 게 고작 100금을 들기에도 부족하거늘 어찌 도적질이라도 변변히 할 수 있겠는가? 야, 너희들이 평민이 되려고 해도 이미 도적의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으니 갈 곳이 없을 것이다.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기다릴 테니 100금씩을 가지고 가서 아내와 소를 데리고 오너라. 라고 해서 싹 다 데리고 섬으로 갑니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허생이 도적을 모두 쓸어가자. 도적 걱정이 없어졌다. 잘 봐. 방금 전에 요 장면 처음 시작할 때 나라는 이 도적의 무리를 어떻게 소탕하지도 못하고 있었다고. 나라가 하지 못한 일을 허생은 하네요. 그래,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허생의 영웅적인 면모가 드러나요. 영웅적이라는 말 대신에 또 한 번 얘기합시다. 이인적 면모. 됐죠? 괜찮습니까? 주의하셔야 될 점. 야, 이거 허생이 요술 부렸어? 안 부렸어? 요술이나 도술 같은 거 없죠? 비현실적인 요소가 나왔다고 하면 안 돼요. 괜찮습니까? 어. 허생전에는 비현실적인 요소가 없어요. 괜찮습니까? 이거 따져봐봐. 그러니까 허생이 장사 수완이 좋고 돈을 벌 줄 알고 그래서 사재기 해가지고 돈을 벌었고 그렇지? 근데 이게 요술 부린 건 아니잖아. 됐죠? 정기적인 요소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뛰어난 능력을 보이긴 하지. 그걸 우리는 영웅적인 면모라고 얘기하는 거야. 괜찮죠? 넘어가 되겠죠? 자, 한편 섬으로 들어간 허생과 도적들은 나무를 찍어서 집을 짓고 대나무를 엮어서 울타리를 만들고요. 땅 기운이 온전하다 보니 온갖 곡식이 심는 대로 크고 무성하게 자라고 김을 메고 쟁기질을 하지 않아도 한 줄에 9 이삭이 달렸다라고 얘기하죠. 일단 여기 체크 하나 할게요. 음, 곡식을 심는 대로 뭐 이런 거 있죠. 첫 번째, 일단은 농경사회입니다. 농사 중심. 됐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부분이에요. 식량을 비축해 두고 나머지는 모두 배에 싣고 장기도로 가서 팔았다. 장기도라고 하는 거 어딘지 나와요. 일본이라고 나옵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 자, 일단은 근본은 농사에 있어. 근데 그 농사 짓고 거두어들인 곡식을 일본에다 갖다 판다고 해외 무역을 시도한 거예요. 됐죠? 이삭은 단위예요. 네, 이삭은 그 곡식 알갱이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 너무 깊이 생각해. 그러니까 한 줄기에 9개의 이삭이 달린다는 얘기는 농사가 되게 잘 지어졌다 이겁니다, 그냥. 자,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갈게. 요때 당시에 허생이 이미 조선의 경제 구조는 한계를 봤잖아. 그치? 조선은 해외 무역을 안 해. 그러니까 경제 구조가 되게 허술해. 그러니까 지금 빈섬에 들어가서 시도를 할 때는 뭘 한 거야? 해외 무역을 시도한 거야. 됐습니까? 어. 자, 그래서 뒤에 넘어갈게요. 그리하여 굶주린 사람들을 진율하고 은 100만 양을 얻게 되었다. 됐죠? 돈 엄청 많이 벌었어요. 처음에 10만 양 빌려갖고 왔잖아. 10배로 불렸네요. 괜찮지? 자, 허생이 탄식하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이제 자그마한 시험을 마치게 되었구나 라고 얘기하죠. 여기 요 자그마한 시험 있잖아. 그쵸? 여러분들 자료에 밑줄 쳐서 막 문제로 얘기했잖아. 사실 이게 결국 뭐겠냐? 9번 문제가 되겠죠? 이거 아예 지금 해결하고 넘어가자. 자, 허생이 빈섬에서 지금 시험해보고자 했던 거. 조선의 경제 규모 점검은 이미 끝났어요. 이미 하고 온 거야. 아, 조선은 지금 너무 취약하다. 그래서 문제점을 발견하고는 3번 시도했지. 외국과의 교역을 통해서 부를 늘리는 거. 괜찮아? 요거 시도했죠. 두 번째. 그렇지, 4번. 농업의 바탕을 둔 경제적인 이상이야. 괜찮습니까? 요거 해보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어 들였어. 근데 이거를 그냥 내가 농사 지은 거 내가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해외 무역해가지고 돈도 더 벌고. 괜찮습니까? 경제 구조를 튼튼하게 만드는 거. 요거 시험해보고 싶었던 거야.
이거 끝났구나.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넘어가도 되겠죠? 자, 학원은 남녀 2,000명을 모두 모아놓고 이렇게 명을 합니다. 갑시다. 내가 처음 너희들과 이섬이 들어올 때는 계획으로는 먼저 너희들을 풍부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 따로 문자를 만들고 의관, 제도를 제정하려고 했느니라. 이거 되게 중요해요. 체크 하나 할게요. 여기서 한번 끊어주면 돼. 잘 봐. 잘 봐. 자, 당시 조선 잠깐 생각해봐. 이때 당시에 조선에 양반놈들 있죠? 방금 전에 장면에서 우리 한번 체크했어. 이때 당시의 조선들은 뭐를 우선시해, 이 중에? 두 개잖아. 너희들을 풍부하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의관 제도를 제정하는 거. 허생은 지금 풍부한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문자랑 의관 제도 이거지. 근데 이때 당시에 조선은 선우가 바뀌어 있어요. 괜찮습니까?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체크 하나 합시다. 허생의 관점 지금. 됐죠? 이게 지금 작가 의식을 드러내는 거야. 왜냐면 작가가 박지원이라는 사람이죠. 이 박지원이 대표적인 실학사상이에요. 실학사상. 그리고 그 실학의 가장 대표적인 캐치프라이즈라고 하죠. 가장 대표적인 문구 두 개. 이용후생, 실사구시라는 말이 있어요. 설명 다 할게. 일단은 말부터 체크. 괜찮습니까? 자, 이용후생이랑 실사구시라고 하는 게 뭐 한자어 뜻풀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일단은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그죠? 경제적인 거, 실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 이런 거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뭐 학문이니 문화니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다음에 손보는 거. 됐지? 이게 실학사상의 근본이에요. 근데 지금 허생이 그걸 보여주죠. 됐습니까? 괜찮습니까? 작가의식을 대변한다는 게 이래서요. 박지원이라는 작가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그런데 여기에 땅이 좁고 내 덕이 얇으니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련다. 아이들이 태어나 숟가락을 잡게 되면 오른손으로 잡도록 가르치고 하루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먹게 양보하도록 하여라. 뭐 얘기하죠. 결과적으로 요건 있습니다. 아, 장유유서 같은 거 있죠. 등의 예의를 중시하는 풍토. 이거는 맞아요. 괜찮습니까? 야, 말이 좋아서 장유유서 등의 예의라고 얘기했잖아. 이거 노인을 공경하고, 그쵸?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런 거 전부 다 어디서 얘기하던 거야? 유교에서 얘기하던 거지. 유교적인 거지. 괜찮습니까?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음. 자, 봐봐. 일단은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어서 매끄럽게 조금 정돈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봐봐. 이때 당시에 조선에, 조선 사회에 주류가 되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뭐였냐면, 이 유교적인 덕목 있지. 이거를 실제 먹고 사는 것보다 우선시해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과일 없으면 죽어나가고, 그치? 망건 없으면 죽어나가는, 근데 아까 실업사 괜찮습니까? 어? 이게 당시에 조선 4대 부들의 마인드라고. 괜찮아? 조선 4대 부들의 마인드라고. 이거 당연히 이 작품을 쓴 작가 입장에선 풍자의 대상이 되는 거라고. 이거 잘못됐어. 괜찮습니까?
먹고 사는 게 우선이지. 괜찮죠? 먹고 사는 게 우선이고, 나중에 봐도 돼, 그런 거. 괜찮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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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 아니, 작가까지 갈 것도 없어. 허생이 유교적인 덕목을 비판했다. 유교적인 덕목을 없애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건 아니야. 괜찮습니까?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교적인 덕목을 따르는 건 필요하지만 일단은 경제적인 풍요를 먼저 만들고 괜찮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선후의 문제인 거지 이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거. 괜찮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리됐어? 정리됐어? 음, 넘어가도 되겠어? 자, 그리고는 다른 배를 모두 불살라 버리고는 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들어오는 사람이 없을 테지 라면서 은자 50만 양을 바닷속에 던졌답니다. 한 50억 정도를 바닷속에 던지면 아니야 50억도 아니지 50만 양이니까 아까 1만 양이 10억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500억 정도 되겠네. 500억 정도를 바닷속에 던지면서 바다가 마르면 얻는 사람이 생기겠지. 100만 양이나 되는 돈은 나라 안에서도 놓아둘 곳이 없거늘 하물며 작은 섬에서야라고 얘기하죠. 요거 얘기 은연중에 하나 또 얘기하죠. 야, 이 100만 양은 조선도 소화를 못해. 왜? 조선의 경제 구조는 취약하니까. 괜찮습니까? 다시 한번 은연중에 비판 한번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그를 아는 사람을 모두 배에 실어서 함께 섬을 빠져나오며 이 섬에 화근을 없애려 함이네라고 얘기하네요. 여긴 그럼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를 아는 사람.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그를 아는 사람은 지식인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 지식인이 결과적으로는 사대부야. 괜찮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얘네가 화근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괜찮죠? 이 화의 뿌리, 화의 원인, 뭔가 잘못된 것의 원인. 됐지? 그럼 결국 뭐야? 사대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죠? 괜찮습니까? 이놈 사대부라고 하는 놈들, 이놈들이 문제야, 이놈들이 지금. 괜찮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요거 고사성어로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식자우환이라는 말 써요. 식자우환. 지식인이, 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걱정거리를 만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렇죠? 넘어가도 되겠죠? 끊어줄게요. 끊어줄게요. 이제 빈섬 얘기 끝났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장면 장면 끊어서 가는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어차피 우리한테 물을 때도 작품 전체에 대한 내용을 묻는 거 이외에 장면 장면 물을 거야. 밑줄 쳐서 묶거나 묶어놓고 묶거나 그런 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장면별로 따로따로 체크하는 거야. 자, 다음 장면. 무트로 나온 허생은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였다. 이것도 똑같아요. 음. 야, 잘 생각해봐. 가난하고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 야, 우리 그 정치하는 놈들이 정치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사람들이 생기겠냐? 아니죠. 근데 그 나라도 구제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허생은 구하네. 그치? 어. 방금 전에 우리 군도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허생의 영웅적인 면목. 그쵸? 후가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빈민을 구제하는 장면에서
문제 없죠? 이게 작품이 길고 장면마다 우리가 핵심으로 봐야 되는 요소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 작품이 볼 거 많다고 작품 시작 전에 얘기하고 들어간 겁니다. 할 거 되게 많아요, 이 작품. 괜찮아? 집중하고 따라가야 돼. 자, 그렇게 써도 아직 은자 100억이 남아 있었답니다. 괜찮죠? 아, 이 돈이면 변 씨에게 돈을 갚을 수 있겠군. 하고는 변 씨를 찾아가요. 나를 기억하시겠소이까? 했더니 변 씨는 깜짝 놀라면서 그대의 얼굴색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걸 보니 혹 만금을 다 날려먹은 거 아니오? 라고 얘기하잖아. 괜찮습니까? 행색을 보아하니까 별로 성공한 것 같지 않은데 그 돈 다 날린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허생이 이렇게 얘기하죠. 재물을 가지고 얼굴이 범드르해지는 일이야 당신 같은 장사치들의 일일 뿐이오. 만금이란 돈이 어찌하여 돌을 살찌우겠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음, 은 10만 냥을 변 씨에게 주면서 그대에게 만금을 빌렸던 게 부끄러울 소이다. 라면서 이제 절을 하면서 10만 냥을 다 받을 수 없다고 10분의 1만 이자로 쳐서 받겠다라고 하니 허생이 버럭 화를 내며 당신은 어째서 나를 장사꾼으로 취급하려는 게요? 라면서 화를 내지. 여기서 하나만 체크할게요. 두 가지 부분을 묶을게. 앞에 우리 여기 장사치라고 부르는 거 하나 있었죠. 됐습니까? 그리고 나를 어째서 장사꾼으로 취급하려는 게요? 라면서 화를 내죠. 요 두 장면 묶어가지고 체크할 거 하나만 있어. 이게 봐봐. 실제로 허생이라는 인물은 장사했지. 그치? 장사해서 돈 벌었잖아. 무역도 했잖아. 근데 장사꾼 취급당하는 걸 싫어해요. 괜찮습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작가의 신분적 한계가 드러나요. 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방금 전에 얘기했어. 자, 작가 박지원이라는 사람 실학을 중시했던 실학자야. 실제로 실제 인물이니까 실학자라서 경제적인 풍요 이런 거 되게 따졌던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얘도 어쩔 수 없는 양반놈이야. 그래서 뭐가 있냐면 그때 당시에 알죠? 산업공상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 선비는 제일 위의 계층이라면 상인이지 상인. 제일 하층이거든. 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상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있죠. 이게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어찌 보면 약간 지금 지도 뭔 말하는지 모를 수도 있어. 작가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작가야? 내가 박지원이야? 나는 이 소설을 왜 썼어? 조선의 경제 구조는 취약해. 해외 무역도 하고 백성들의 풍요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돼. 라는 생각을 담아서 글을 쓴단 말이야. 근데 나도 어쩔 수 없는 양반인지라 내가 장사꾼 취급당하는 건 싫은 거야. 괜찮습니까? 약간 이상하죠? 그런 면모가 있습니다. 어쨌든 넘어가도 되겠죠? 자, 그러면서 하고 옷자락을 뿌리치고는 휙 가버렸다. 변씨가 몰래 그의 뒤를 밟아서 쫓아가니 허생이 남산 아래로 향하더니 작은 오두막집으로 들어가요. 한 늙은 할미에게 물어봐요. 저기 보이는 오두막이 누구의 집이요? 허생 언네 댁이랍니다. 가난한 형편에 그릇길을 좋아했는데 어느 날 훌쩍 집을 나가더니 집을 돌아오지 않은 지 5년이나 됩니다. 부인이 혼자 집에서 허생원이 집 나간 날짜에 제사를 지낸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됐죠? 별로 중요한 장면 아니까 넘어갈게요. 자, 변씨는 그제서야 그의 성씨가 허씨라는 것을 알고 탄식하며 돌아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다음날 변씨는 허생에게 받은 돈을 가지고 그에게 가서 돌려주었습니다. 했더니 허생이 사양해요. 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자가 되려고 했다면 그깟 100, 만금을 버리고 10만 금을 취하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부터는 그대의 도움을 받아가며 살아갈 테니 그대가 나를 자주 들여다보고 먹는 입을 따져서 양식을 보내주고 몸을 헤아려 옷감이나 보내주구려 한평생 그렇게 살아간다면 충분할 것이니 어찌하여 재물로 정신을 괴롭히고 싶겠소이까라고 얘기하죠. 한 가지만 체크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허생은 많은 재물을 갖는 거에 욕심을 갖지 않네요. 그냥 당장 내가 먹고 살 거. 요거만 있으면 되는 거지? 오케이. 허생은 안분지족의 태도를 가지고 있네요. 안빈낙도의 삶의 태도를 보이네. 괜찮습니까? 됐죠? 됐나요? 음.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장면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여기만 볼게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변씨는 뭐 중간중간 한 번씩 들러가지고 먹을 거 주고 옷 주고 한단 말이야. 자, 그러다가 이제 만약 조금이라도 많이 가져오면 허생은 이렇게 화를 내요. 그대는 어째서 내게 재앙, 세모, 재앙을 안겨주시려는 것이오. 여기서 우리 하나 좀 체크하고 가야 됩니다. 옆에 날개 부분에 있긴 있어요. 자, 체크 한 가지 하겠습니다. 허생은 재물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그게 뭐냐면, 봐봐. 똑같은 거야. 아까 전에 나라의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때 있죠. 나라의 경제가 얘기할 때는 나라가 풍요로워지는 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라의 재물,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거는 공적인 재물이야. 괜찮죠? 음, 반드시 필요해. 괜찮아?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서의 풍요로움 있잖아.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개인적 차원 있죠. 개인적 재물. 사적인 재물이겠죠? 이거는 재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아, 비판적 인식을 가지게 되네. 그렇죠? 이거 문제 푸실 때 있죠. 문제 풀어볼 때 내가 생각했을 때로 가면 무조건 틀립니다. 허생전은 그런 작품이에요. 괜찮습니까? 어, 우리 이 본문을 정리한 내용대로 푸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지금 보면은 자 표면에 드러내는 거 봐봐. 허생이 재물을 가리켜서 재앙이라고 부르고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너네한테 그냥 단편적인 모습으로 봤을 땐 허생 재물 싫어하네. 그렇지? 허생이 재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만을 드러내네. 근데 잘못됐어요. 왜? 공적인 재물을 긍정해. 됐습니까? 어, 문제 없죠? 넘어가도 되겠어? 하고 뭐 더욱 기뻐하며 서로 취하도록 마셨다. 이렇게 몇 년을 지내자 두 사람의 정분이 날로 두터워졌다.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하나 끊어줄게요. 됐죠? 날로 두터워졌다까지. 자, 다음 장면 넘어가도 되겠죠? 음, 그 다음 장면은 그냥 핵심이 되는 것만 짚고 넘어갑시다. 좀 쓸데없이 말이 많아요. 좀 쓸데없이 말이 많아서. 자, 어느 날 변 씨가 어떻게 500만에서, 아니 5년 만에 100만금을 벌였는지 물어봐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 자, 조선이란 나라는
배가 외국으로 통하지 못하고 수레가 나란을 잘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물품이 이 안에서 생산되고 이 안에서 소비됩니다. 우리 이미 결론 가지고 있어요. 배가 외국으로 통하지 못한다. 무슨 얘기야? 응? 그렇지. 해외 무역이 없다고. 됐죠? 자, 수레가 나란을 다니지 못한다. 그렇지. 길이 없는 거. 유통구조. 그렇죠? 미비. 그렇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유통구조. 괜찮습니까? 괜찮죠? 이게 조선의 문제점이야, 지금. 자, 그래서 얘기합니다. 뒤에. 자, 천금이란 작은 돈이라서 물건을 모두 사들일 수 없지만 이를 열로 쪼개면 백금이 10개가 되어서 10가지 물건을 살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물건의 단위가 가벼우면 굴리기 쉽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쭉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작은 장사꾼들이 하는 거다. 왜? 실제로 허생은 뭐 했는데? 사재기 있었잖아. 괜찮습니까? 매점 매석이라는 방식을 썼단 말이야.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나부터 갈게요. 그러나 만금이라는 돈은 물건을 모조리 사재기할 수 있으니 사재기 세모 하나 칠게요. 그렇죠? 수레에 있는 것은 수레 전부를, 배에 있는 것은 배 전부를, 한 고을에 있는 것은 고을 전부를 마치 그물로 훑어내는 것처럼 싹쓸이 할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블라블라 말 많은데 다 건너뛸게요. 요겁니다. 요겁니다. 모든 물건이 말라버리게 된대. 그래서 이런 사재기 방법은 인민을 해치게 되는 길이 될 것이니 후세에 당국자들이 만약 내가 써먹었던 사재기를 한다면 반드시 나라를 병들게 하고 말 것이오라고 얘기하죠. 자, 정리할게요. 정리할게요.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돈을 어떻게 벌었소? 라고 얘기했잖아. 자, 조선이라는 나라는 해외 무역이 없고 유통 구조가 약해. 이런 상황에서 매점 매석 있죠. 그렇죠? 매점 매석의 방식. 그렇죠? 매점 매석 사재기 독점하는 거 괜찮습니까? 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 보이는 거예요. 괜찮아? 자, 정리합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로 풀어서 설명하고 넘어갈게. 자, 내가 돈을 어떻게 벌었냐면 말이지. 만금이라는 돈을 가지고 모든 물건을 독점해서 돈을 벌었소이다. 됐죠? 음. 내가 돈을 번 방법은 매점매석 하는 거였어. 근데 내가 이거 해보니까 이거 큰일 날 방법이야. 괜찮습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 방법이라고. 요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괜찮습니까?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거 분명히 나라 망하게 할 방법이니까 이거 절대 못하게 해야 돼. 괜찮습니까? 요거야. 됐죠? 그러니까 내가 했었다는 걸 부정하는 거 이런 것도 아니고요. 괜찮습니까?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으니까 권장한다? 더더욱 아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넘어가도 되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장면은 뭐 별거 없습니다. 내가 돈을 빌려줄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꼭 그대만 내게 돈을 빌려줄 게 아니라 만금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빌려주었을 것이오. 내 재주는 100만금을 벌어들이기에 충분했어. 그러나 되고 안 되고는 하늘에 달린 것이니 나라고 알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요거 하나만 체크할게요. 하늘에 달렸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운명에 맡긴 거야. 운명론적 사고관이 나와요. 됐죠? 그러니까 나를 알아보고
나의 능력을 알아보고 돈을 빌려준 변씨 당신은 돈을 벌 팔자였던 거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괜찮죠? 넘어가도 되겠죠? 자, 다음 장면 갈게요. 자, 만금을 얻고 나서는 그 사람의 복에 의지해 장사를 했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성공을 했던 겁니다. 만약에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사서로이 뭔가를 하려고 했다면 망했을 수도 있겠죠?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장면 여기까지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이제 얘기가 조금 바뀌어요. 이제부터 얘기가 좀 바뀝니다. 야, 방금 전까지 우리 허생전 작품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었죠. 비판과 풍자의 대상이 두 개라고. 경제 구조에 대한 거 얘기 나왔으면 이제 명의랑 총 얘기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야. 괜찮습니까? 자, 봐봐. 지금 4대부들이 남한산성에서 오랑캐에게 당했던 치욕, 이게 병자호란 얘기예요. 괜찮습니까? 그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어내려고 하니, 됐죠? 북벌론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이야말로 뜻있는 선비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지혜를 떨쳐볼 때입니다. 당신은 그런 재주를 가지고 이렇게 파묻혀서 일생을 마치려고 합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변씨는 이 얘기하는 겁니다. 허생, 그러니까 허씨, 자네 능력이 뛰어난데 나란 일에 힘을 좀 보태야 되지 않겠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고로 어둠에 파묻혔던 분이 어디 한두 분이었겠소? 졸수대 조성기, 동그라미 칩시다. 졸수제 조성기 같은 분은 적국의 사신으로 보낼 만한 인물이었지만 평생 벼슬 없이 대잔방위를 거칠 채 늙어 죽었고요. 반계 유형원, 두 번째 동그라미. 반계 유형원 같은 분은 군량미를 조달할 능력이 있었지만 바다 한귀퉁이에서 일생을 배회하였습니다. 됐죠? 자, 요 두 명 있죠? 요 두 명. 누군지 몰라도 돼요. 지금 당장 누군지 몰라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갑시다. 뛰어난 능력을 지녔음에도, 그죠? 등용되지 못했던 인물이에요. 진짜 훌륭한 재능을 지닌 사람들인데 나란 일에 쓰임을 받지 못했어. 괜찮습니까? 대신에 대신에 허생은 지금 이 얘기를 덧붙여요. 지금 나라의 정치를 도모한다는 인물들 알만하지 않겠습니까? 괜찮습니까? 실제로 능력이 있고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나란 일에 부름을 받지 못했고 지금 정치하는 저 4대부들 전부 다 무능력한 인간뿐이다 얘기하는 거잖아. 오케이. 비판하는 지점이 하나 생기네요. 집권층의 무능함과,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인재를 등용하는 문제점, 됐죠? 이거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용 정리돼? 괜찮죠? 자, 이 부분 정리하고, 음. 자, 실제로 조성기라고 하는 인물, 유형원이라고 하는 실존 인물이긴 합니다, 이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 뛰어난 능력을 지녔지만 지금 저 집권층이라는 놈들, 그죠? 지들끼리 밥그릇 싸움하기 바빠서 나라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저 무능력한 놈들, 저런 놈들이나 지금 나란 일하고 있고 실제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나란 일에 쓰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느냐? 됐지? 자, 나 같은 사람이야, 그죠? 장사나 잘하는 사람입니다. 됐죠? 그러면서 나라 안에는 쓸데가 없겠죠.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변씨는 탄식을 하고 돌아갔답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장면 끊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다음 장면 갈 겁니다. 이완이라는 인물 등장하는데 여기서부터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작을 해보면 크게 보자면 이제 여기까지 딱 절반 잘라 놓으시면 돼요. 앞부분에는 그치? 이 전까지 얘기했던 건 사실상 큰 이슈로만 따져보면 허생이 조선의 허약한 경제 구조를 비판하고, 그쵸? 뭐 이런 것들,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였다면 이 후반부는 이제 북벌,
친명 배급, 요거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자, 갈게요. 변씨는 본래부터 정승 이완, 이완이라는 사람 있잖아. 이게 실존 인물이에요. 음. 자, 이 실존 인물인 이완을 등장시킨 이유. 현실감. 그치. 일단 첫 번째는 현실감이죠. 어. 아까 이거 유형원도 포함되는 거죠. 그것도 뭐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어요. 근데 조금 더 주목해야 될 건 유영원, 조성기 이 사람들은 뛰어난 능력을 지녔던 사람 이쪽에 더 주목하는 게 맞아요. 장기 유형원도 실제 인물. 네, 둘 다 실제로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자, 현실감을 부여한다. 일단 첫 번째긴 해요. 근데 얘도 이 현실감 부여보다 조금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가 조금 더 중요해요. 이 이완이라는 사람이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북벌론 있죠. 북벌론 핵심 인물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북벌론의 핵심 인물이었던 이완을 등장시키는데 작품 속에서 이 이완이 되게 무능력한 사람으로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갑시다. 작품 속에서 괜찮지? 현실의 북벌론 핵심 인물인데 작품 속에서 무능력한 문물이 아니라 인물로 등장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생겨나는 거냐면 현실에서 지금 4대부들이 떠드는 북벌론 있죠? 북벌론의 허구성 괜찮습니까? 를 일단 통제하게 되는 거예요. 끝나요? 이런 효과가 생겨요. 어느 맥락인지 이해돼? 자, 잘 보세요. 현실의 이완이라는 사람은 그렇죠? 현실의 이완이라는 사람은 지금 내가 이 작품을 쓰던 당시에 북벌 막 하던 인간이야. 괜찮지? 근데 내가 이 작품을 이 사람을 내 작품 속에 등장시켰어. 근데 얘가 여기서 완전 아무것도 못하는 놈으로 그려지는 거야. 왜? 실제로 작가인 내가 이완이 지금 떠드는 북벌 얘기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괜찮습니까? 됐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게요. 자, 이공은 이완 얘기하는 거예요. 이완이라는 사람은 당시 어영청 대장으로 있었는데 언젠가 변씨와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의 여항이나 일반 민가에 혹 쓸만한 재주가 있어서 큰 일을 도모할 인물이 있는지를 물은 적이 있었대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그냥 어려운 단어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겁니다. 이완이라는 사람이 변씨한테 야, 혹시 주변에 조금 똘똘하고 재주가 좀 있는 그런 사람 있으면 좀 추천 좀 해줘봐. 어, 이런 적이 있었던 거야. 자, 그래서 변씨가 허생의 이야기를 한 거야. 있어. 허생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 조금 똘똘해. 했더니 이공이 깜짝 놀라면서 기이한 일이로세. 정말 그런 인물이 있단 말입니까? 그래, 이름은 뭐라고 부른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3년을 알고 지내는데 이름도 몰라. 됐죠? 그랬더니 이제 얘기합니다. 그는 반드시 이인일 걸세. 여기 이인 이제 드디어 나오죠? 범상치 않은 인물일 것세. 됐죠? 자네와 같이 가보도록 하세. 하고 변씨와 둘이서 허생의 집에 갔습니다. 자, 변씨는 이공을 문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혼자 먼저 들어가 허생을 만나보고 이곳에 온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자,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이완이랑 사람이랑 같이 왔는데 얘기 좀 나눠보면 어떨까라고 밝혔어. 자, 근데 허생은 짐짓, 못 들은 척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나? 짐짓? 짐짓? 짐짓. 이거 일부러라 그랬어요. 어. 못 들은 게 아니야. 일부러 못 들은 척 하는 거야. 괜찮아? 음. 됐지? 자, 이거 왜 그러겠어? 뒤에 한 번 더 나와요. 여러 차례 말을 꺼냈지만 허생은 대꾸도 하지 않았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야. 왜 그러겠어?
허생이라고 하는 인물은 기본적으로 무능한 사대부들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암시하는 거지. 그렇습니까? 별 문제 없죠? 아니, 밖에 이완이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니까 어쩌라고 내가 싫은데. 괜찮죠? 요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래, 이거 지금 뭐야? 허생이 이완을 문전박대한 거야. 그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다음 장면 갈게요. 자, 결국에는 밤이 깊어지자, 음, 허생이 말했습니다. 손님을 불러도 되겠어. 아니, 들어오라 그래라. 이게 된 거야. 괜찮습니까? 했더니, 이 대장이 방에 들어왔으나, 여기도 밑줄 하나 칠게요. 허생은 일어나지도 않았다. 됐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음, 약간 일부러 무례하게 구는 거야. 일부러 무례하게. 했더니, 이 대장은 몸둘 바를 모르고 엉거주춤하다가, 됐죠? 여기 하나 한번 체크할까? 몸둘 바를 모르고 엉거주춤? 요것도 고사성어 하나 있거든요?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좌불안석했다. 됐죠? 근데 이거는 음, 좀 궁금해서 모르고 음. 원고주춤이 음성거든요. 네, 네. 엉성하게 주춤주춤 하는 거. 됐죠? 의사동은 아니, 고사성어는 아니에요. 한자어가 아니야. 하다가, 이제, 그제서야 이제 겨우 나라에서 어진 인재를 구하려는 뜻을 설명했다. 그치? 음. 했더니 허생이 손을 내저으면서 말을 했어요. 거 밤은 짧은데 말이 너무 길어서 아주 듣기에 지루하구만. 그래, 너는 지금 무슨 벼슬을 하냐? 다짜고짜 반말해요, 지금. 괜찮죠? 똑같습니다. 사실상 지금, 그러니까 같은 양반이기는 하지만, 사실 지금 이화는 어영청 대장이라고 하는 게 조금 높은 벼슬이에요. 그 높은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어느 직 책임지는 자세히 몰라도 돼요. 근데 이미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높임말을 쓰지 않고 너는 지금 이렇게 가잖아. 자기보다 아랫사람한테 말하는 것처럼 하잖아. 갈게요. 어영청 대장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바로 나라의 신임받는 신하가 아니더냐? 그렇지? 어우, 아주 잘 나가는 양반이구만. 됐지? 자, 내가 응당 제하에 숨어 있는 와룡 선생을 천거할 터이니 네가 임금께 아래요. 그에게 삼고초려할 수 있게 하겠느냐?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내용 하나 나와요. 자, 먼저 좀 체크하고 갈게요. 지금 이제 우리 마지막 장면 가기 전에 여기서 빈 공간 있으니까 조금 체크 하나 하고 갈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장면을 우리는 허생의 시사삼책이라고 묶을 거야. 됐죠? 시사삼책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현실, 개혁, 방안 세 가지야. 괜찮아? 자, 그 중에 첫 번째야. 요거. 제야에 있는 와룡 선생을 청구할 테니 삼고초려 할 수 있게 하겠는가? 됐죠? 물론 이게 그냥 겉으로 드러난 얘기는 뭔 소린가 싶겠죠? 이거 잠깐 삼국지 얘기 인용한 거예요. 어,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삼국지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면. 음. 그 제갈량 처음 등용할 때 주군임에도 불구하고 유비가 세 번 찾아가죠. 똑같은 거야. 자, 내가 뛰어난 능력을 지닌 사람을 추천할 테니까 임금이 직접 가서 등용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방법이야. 현실을 개혁할 수 있는 첫 번째 방안으로 적극적인 인재 등용을 추천한 거야. 그렇죠? 했더니 이제 이렇게 대답하죠. 이 대장이 한참 생각하더니 아, 그거 힘들 것 같은데요.
임금을 어떻게 데리고 신하를 모시러 갑니까? 뭐 이거잖아, 지금. 그렇지? 그 다음의 것을 듣고자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나는 그 다음이라는 말은 아직 배우지 못했도다. 됐죠? 아, 그딴 게 어딨어, 씨. 됐지? 그랬더니 이제 막 이완이 이제 막 빌어요. 계속 했더니 이제 두 번째 방법이에요. 요겁니다. 그쵸? 일단 괄호부터 쳐둘게요. 자, 명나라의 장군과 병사들은 조선이 예전에 입은 은혜가 있다고 하여 그 자손들이 되놈의 나라에서 몸을 빼어 우리나라로 많이 건너왔으나 이리저리 떠돌며 홀몸으로 외롭게 지내고 있는 이가 많다. 자, 네가 임금께 아뢰어서 종실의 여자들을 뽑아 두루 시집을 보내고 훈척과 권기들의 집을 몰수하여 그들의 살림집으로 내어줄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하죠. 자, 이게 지금 뭔 소리가 싶을 거야. 압축해서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 배경 설명 한번 했던 거야. 잘 봐. 이거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이거는. 말은 막 겁나 많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자, 요 직전까지, 지금 이 병자호란 이전까지 원래 조선은 명나라랑 형제의 관계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었단 말이야. 괜찮습니까? 명나라랑 의형제를 맺은 관계였어. 됐지? 자, 너네 명나라랑 이전에 친하게 지냈던 거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며. 지금 이 얘기예요, 첫 번째. 그쵸? 그 명나라의 장군들이랑 병사들이 청나라에 자꾸 지니까 조선으로 망명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괜찮아? 자, 그 명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지금 와 있다, 조선에. 알지? 라고 얘기한 거야. 됐지? 그러니까 그 명나라의 후손들이랑 그쵸? 궁궐의 여인들 있죠. 궁궐의 여인들 혼인시켜서 외롭지 않게 조선에서 잘 정착할 수 있게 해주면 되지 않겠어? 야, 너네 친명하자며. 그치? 친명하자며. 요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됐지? 그게 지금 여기까지 얘기야. 시집 보내고까지. 괜찮습니까? 됐지? 음. 그리고 두 번째, 훈척과 권기들의 집을 몰수한다. 훈척과 권기라고 하는 말 나오는데 뜻풀이가 있어서 참고하면 되긴 돼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훈척이랑 권기는 뭐냐면 진짜로 그 본인이 혹은 조상이 나라를 세울 때 개국공신이라고 얘기하죠. 그치?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개국공신이야. 만약에 그러면은 나는 일을 안 해도 나라에서 돈을 막 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훈척과 권기예요. 또는 왕실의 친척들 있지. 왕실의 친척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왕이 내 친척이라는 그 명목 때문에 나란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돈을 그냥 받아. 괜찮지? 얘네들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돈만 타가는 이놈들 재산 몰수해서 너네가 그렇게 친하게 지내자고 하는 명나라 애들 있지? 걔네한테 주자. 괜찮아? 어. 요걸 지금 제안한 거야. 그치? 자, 문장으로 정리할게요. 근데 다 사실상 이거 사실 못할 거거든. 못할 거거든. 결국 이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친명, 배청 있죠? 어. 지금 너네들이 한창 떠들고 있는 친명, 배청, 이거 청이랑 금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금나라, 청나라 같은 말입니다. 됐죠? 친명, 배청, 이거 결국 허구성을 비판하는 거야. 그죠? 괜찮아? 이것과 더불어서 훈척이랑 권귀 있죠. 와 같은 기득권의 부패를 없애버려야 된다. 척결해야 된다. 괜찮습니까? 두 번째 방도가 이겁니다. 이게 사실 두 개가 별개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훈척과 권기와 같은 기득권들 걔네 재산 몰수해서 너네가 지금 떠들고 있는 그 친명 실현하자. 됐지? 그러면 해결되지 않겠냐? 문제 없어요.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었던 거예요. 했더니 그것도 어렵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거든 이거. 됐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사대부가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비판 의식도 이미 깔려있고. 그렇죠? 자, 아니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한다면 대관절 무슨 일이 가능하겠냐? 라면서 그래 아주 쉬운 일이 있으니 한번 해봐라.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게 요기 내용이거든요. 요기 내용인데 말이 겁나 길어요. 말이 겁나 긴데 자, 한 20초만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일단 읽고 나서 내가 설명할게. 미안해요. 허락할 것이다가 아니라 잃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 괄호 묶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잃지 않을 것이다까지. 뭐 읽는 데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아니고 수업 받았어요. 학교에서 수업을 했는데 수업이 들어갔지. 자, 하면 난 하라는 거. 이거 이게 음, 그냥 나라에서 뭐지 스파이 같은 거 키우라는 거 아니야? 맞는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뭐 말 되게 많잖아. 쓸데없이 말이 길어요. 압축해서 설명할게. 자, 무슨 얘기냐면, 양반집 자제들 있잖아. 양반집 자식들. 너네 혹시 옛날 중국 영화 본 적 있냐? 무협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앞쪽에 머리는 빡빡 깎고, 뒤에만 꼬랑지 이렇게 남기는 거 있잖아. 요걸 변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양반집 자식들, 머리 이렇게 빡빡 밀어가지고, 중국에 유학 보내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장사꾼들 있지. 우리나라 장사꾼들도 중국에 무역 보내고, 어, 지금 청나라에 무역을 보내자. 그래서 어떤 걸 하자는 거냐면, 지금 청이랑 명이랑 싸우는 중이라 그랬잖아. 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 이 얘기입니다. 내가 허생이야? 자, 그러면 내가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줄게. 양반집 자식들 지금 청나라에 보내서 벼슬살이 시키자. 그렇지? 음. 그리고 장사꾼들도 뭐라 그래야 되지? 해외 무역 보내자.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 거냐? 만약에 명이랑 청이랑 전쟁을 계속하다가 명나라가 이기잖아? 명나라가 이기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면 너네 청나라랑 친하게 지낸 거 아니야? 라고 따질 수 있잖아. 그러면 명나라한테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 우리 청나라 감시하러 스파이 보낸 거야. 라고 얘기하면 돼. 괜찮지? 대신에 청나라랑 그렇게 교류를 하다가 만약에 청이 이겼어. 전쟁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미 청이랑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인 거잖아. 그치? 결국 무슨 얘기냐면 명나라의 사람들을 파견하고 뭐 이런 일을 하면서 청과 청나라와 전략적인 교류를 맺자. 됐어? 맺음으로써 실리를 추구하자. 괜찮습니까? 이게 지금 이 길게 주절주절 떠든 내용을 압축하면 이게 돼요. 됐나요? 청과의 전략적인 교류를 통해 실리를 추구하자. 청이 이겨도 우리는 손해볼 거 없고 명이 이겨도 손해볼 거 없어 우리는. 괜찮습니까? 됐죠. 굉장히 맞는 말 했어요.
근데 여기에다 대고 이제 이완이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아니 4대부들이 모두 예법 이거 세모 하나 칠게요. 예법 세모. 아니 4대부들이 모두 예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누가 머리를 깎겠습니까? 그거 머리 깎는 거 옛날에 알지? 그 뭐 신체 발부 수지부 뭐 해가지고 머리를 깎느니 목을 쳐주십시오 막 이거 하잖아. 이런 놈들인데 그 예법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머리를 깎게 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허생이 대갈일성 됐죠? 대갈일성 대갈이 아니에요. 대갈이 아니고요. 대갈 크게 소리치는 거예요. 우리 뭐 그 있잖아 밈 같은 거 있잖아 갈 있잖아 갈 소리치는 거예요 소리치는 거 크게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갑니다. 도대체 사대부라는 게 뭐 하는 것들이냐 됐죠? 자 오랑캐의 땅에서 태어난 주제 여기서 오랑캐라고 지금 지칭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중화사상이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죠? 중국이 중심이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전부 다 오랑캐인 거야. 그치? 따지고 보면 조선이라는 나라도 오랑캐에 불과한 거다. 됐지? 자, 오랑캐의 땅에서 태어난 주제에 자칭 사대부라고 뽐나고 앉아있으니 이렇게 어리석을 때가 있느냐? 봐봐. 입는 옷이란 전부 흰옷이니. 됐죠? 이는 전부 상복이고. 자, 흰옷 세모 칠게요. 됐죠? 자, 머리는 송곳처럼 뾰족하게 묶었으니 이는 남쪽 오랑캐의 방망이 삼투이건을 머리 세모 하나 칠게요. 이게 무슨 놈의 예법이란 말인가? 잘 봐. 지금 여기서 허생이 얘기하는 거 잘 봐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예법을 지킨다고 옷을 막 차려입는단 말이야. 근데 그 예법이라고 하는 거 당연히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맨날 그 머리 이렇게 상투 틀어 올리는 거 있죠? 이건 역시 이게 지금 중요하냐고. 괜찮습니까? 자, 계속 얘기할게요. 번옥이 동그라미 칠게요. 번옥이라는 사람은 원한을 갚기 위해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었고 무령왕 동그라미는 자기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오랑캐의 옷을 입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됐죠? 자, 지금 명나라를 위해서 복수를 하려고 하면서도 이거 지금 얘기 나왔죠. 친명배금이 이겁니다.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명나라의 원수를 갚기 위해 청을 정벌하자 막 이거 얘기거든요. 자, 지금 명나라를 위해 복수를 하려고 하면서 상투, 세모 하나를 아까워한단 말이냐. 장차 말을 달려서 칼로 치고 창으로 찌르며 활을 당기고 돌을 던져야 하는 판에 너풀거리는 소매 세모를 바꾸지 않고서 그걸 자기 딴의 예법이라고 한단 말이냐 라고 얘기하죠. 표시 다 됐어? 이거 표시 꼬이면 안 됩니다. 자, 표시 꼬이면 안 돼요. 정리할게요. 허생이 지금 이 장면에서 뭔가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뭐가 되는 거냐면 명분만 앞세우고 실리를 취하지 않는 태도 비판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명분에 해당하는 거 세모예요, 지금. 괜찮습니까? 실리가 동그라미인 겁니다. 번옥이라고 하는 사람과 무령왕은 실리를 위해서 명분을 버렸던 사람이야. 괜찮습니까? 됐죠? 근데 지금 흰옷, 머리, 상투 트는 거, 너풀거리는 소매의 옷을 입는 거 이거 전부 다 그냥 명분일 뿐이야. 됐죠? 괜찮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4대부의 지금 마인드였다고. 아니 지금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명나라와의 그 뭐라 그럴까 의리를 위해서 복수를 하자고 떠들면서 지금 명분 그게 중요하냐? 쓸데없는 허례허식인 거잖아 이거 전부 다. 명분에다가 한마디 덧붙일게요. 허례허식. 그죠? 쓸데없는 격식을 따지는 거. 쓸데없는 예의와 격식을 따지는 게 허례허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별 문제 없죠. 라고 허생 지금 겁나 열받았어요. 그렇지? 막 그래서 소리 지른 거야. 네가 지금 4대부라는 놈이 지금 됐죠? 넘어갈게요. 자, 라면서 내가 처음에 너에게 세 가지 계책을 일러주었거늘 너는 대체 한 가지도 가능한 일이 없다고 하니 그러면서도 네가 신임받는 신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 신임받는 신하라는 게 고작 있단 것이냐? 지금 목을 잘라야 오를 것이다 하고 칼을 찾아서 찌르려고 하였다. 했더니 이 대장은 깜짝 놀라서 뒷문으로 뛰쳐나가 도망갔다. 되는 거죠?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대장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져? 이 전 장면까지도 그랬거든요. 이것도 못합니다. 저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더니 칼 빼드니까 막 도망가잖아. 무능력한 모습이에요. 4대부의 무능력함. 또는 뭐 집권층. 보여주는 인물이 되죠. 이게 그런 거고. 대표적 인물이 되는 거지. 인물을 교모하게 표현했다지 않나요? 이게 표현하는 거. 아,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희화화한 거? 뭐 굳이 희화화라고까지는 보실 필요는 굳이는 없어요. 풍자. 풍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대장이라고 하는, 이완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당대 그냥 4대부 전체 있잖아. 집권층 전체. 풍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지금 우리 막 달려서 온 거지만 되게 중요한 장면 한 거야. 자, 허생이 시사삼책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시사삼책이라고 하는 건 지금의 조선이라고 하는 현실을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이거를 제시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세 번을 다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한 근본은 뭐야? 지금 이거예요. 다 명분이 없다 이거야. 자, 잘 생각해봐. 어떻게 신하를 모시러 임금이 갑니까? 명분에 안 맞는다 이거야. 됐지? 두 번째, 훈척과 건기의 재산을 뺏어서 명나라 사람 준다고? 아, 어떻게 왕족을 건드립니까? 명분에 어긋난다 이거야. 마지막, 4대부 명나라로 파견 보내는 거. 아우, 그거 어떻게 해요? 머리 깎게 해가지고. 예법을 어떻게 어깁니까? 명분에 어긋난다 이거야. 아니, 그러니까 허생의 입장에선 빡칠 수밖에 없지. 아니, 지금 너네가 나라를 위해서 그럼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말로만 떠들지. 그치? 이런 비판이 되는 겁니다. 됐죠? 실질적으로 이 허생이라고 하는 인물은 박지원이라고 하는 작가의 의식을 대변하는 인물인 거니까 실학자인 박지원도 실제 지금 조정에서 싸우고 있는 저놈들 있잖아. 그런 놈들로만 보이는 거지. 입으로는 무슨 북벌이니 뭐니 떠드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놈들. 됐죠? 마지막 장면 갈게요. 자, 마지막 장면 중요하게 갑니다. 이튿날 다시 찾아갔더니 집은 텅 비어 있었고 허생은 간 곳이 없었다. 요거 마지막 장면도 체크할 내용 하나 있어요. 잘 보세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완의 결말 또는 설화적 결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말 자체 어려울 거 없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 아니다. 그냥 연습.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고전소설 있잖아요. 고전소설. 일반적인 고전소설들 결말 구조가 비슷하거든요. 일반적인 고전소설들은 전부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행복한 결말. 뭐 후대로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아들, 딸 낳고 뭐 잘 살았답니다. 이렇게 나오니. 오케이. 일반적인 고전소설의 결말 구조와 다른 차이가 있음. 그렇죠? 요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반적인 고전소설의 결말 구조는 행복한 결말이에요. 됐죠? 근데 이제 허생은 간 곳이 없었다 하면은 허생이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 수 없고 뭔가 안 끝낸 거야 이야기를. 자, 그러면 이러한 결말 구조를 왜 썼을까?
두 번째, 이제 여기 뒤에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왜 썼을까? 첫 번째는 호기심. 독자의 호기심, 여운, 그렇죠? 괜찮죠? 상상력 뭐 이런 거 있잖아. 자극하는 거지. 궁금하잖아. 아, 허생 어떻게 됐을까? 말고 있죠. 두 번째, 이 설화적인 분위기를 내면은, 자, 허생이 어느 날 이렇게 존재했던 사람이 갑자기 호련히 사라졌다. 신기하지? 그죠? 아, 허생의 이인다운 모습 있죠? 그죠? 작품 내내 그랬어. 허생은 뭔가 범상치 않은 인물처럼 그려졌단 말이야. 부각하는 거야. 그죠? 오, 허생 진짜 뭔가 신기한 사람인 것 같아. 자, 네 번째. 요건 사실 같은 맥락이 되는 거예요. 자, 봐봐. 허생이 지금 제안했던 세 가지 방식 있죠? 이게 솔직히 당시에 조정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글을 읽잖아? 되게 싫어했을걸? 그쵸? 지금 나 까는 거잖아. 나 무능력하다고 까는 거잖아. 그러니까 허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이런 계책을 실현해서 나라가 바뀌었다? 이런 결말 절대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가는 겁니다. 허생의 급진적인 사상 있죠. 받아들여지기 힘들어요. 음. 이렇게 갑시다. 지배층, 당대 지배층에게 받아들여지기 힘든. 그죠? 따라서, 따라서 비난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장치가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이거는 4번 내용은 다분히 현실적인 얘기예요. 정말로. 이거는 허생의 뭐 작품 내부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 박지원의 입장에서 잠깐만 생각해 보면 돼요. 작가인 박지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소설을 썼단 말이지. 이 책을 분명히 사람들이 돌려볼 거야. 그러다 보면은 조정에 있는 사람들도 이 책을 언젠가 보겠지? 그러면은 무슨 얘기 나와? 저 새끼 저거. 그치? 저 새끼 저거 생각이 불손하다. 할 수 있잖아. 불손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 한 거야? 아니. 주인공이 결국 사라졌다고. 하면은 뭐 이거를 실현했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 이런 걸 주장했던 인물이 신기하게 사라졌다네? 이러면은 뭔가 말을 하려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괜찮습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괜찮습니까? 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로 박지원이 막 이런 거야. 이완이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해봅시다. 해가지고 청을 물리치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 만약에 그랬으면은 진짜 두드려 맞았을 수도 있어요. 박지원이. 그렇잖아, 사실. 근데 이렇게 결말을 맺으니까 뭔가 이렇게 아사모사하게, 그쵸? 아사모사하게 뭔가 될까? 안 될까? 뭐 좀 애매한데? 막상 여기다가 막 이렇게 시비를 걸자니, 아니 뭐 실제로 했다는 건 아니잖아. 그치? 실제로 이걸 했다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시비 걸 수 있는 요소가 없어져요. 그런 장치. 됐죠? 요 정도 맥락까지 정리해보세요. 결말 구조까지도 그래서 끝까지 문제의 꺼리가 돼요. 됐습니까? 요 정도 내용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허생전 지금 전반적으로 내용 정리해봤던 거지만 작품 설명하면서 내가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꾸 얘기했습니다. 자, 요거와 관련된 변형 문제 뭐 이런 거 푸실 때 장면을 내 생각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있잖아. 이 공부했던 내용대로 문제를 좀 접근하셔야 될 거예요. 이 작품이 그런 작품입니다. 괜찮죠? 오케이. 화생전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끝.